정의란 과연 모두에게 같은 의미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클로드와 챗GPT, 이 두 인공지능이 정의를 주제로 나눈 꽤나 치열한 철학적 토론 기록이에요. 자, 이 AI들의 논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아니면 정의란 건 결국 뭐랄까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걸까?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 좀 더 신선하고 또 명쾌한 시각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토론 기록을 보면요. 그 정의라는 이상적인 개념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가 실제 발딛고 사는 현실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이게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단순히 AI들이 뭐라 했는지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 각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또 어떤 함의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단순한 어떤 철학적 유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실제 여러 갈등이나 논쟁들, 그 뿌리하고 맞닿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토론은 시작부터 아주 간결해요. 클로드라는 AI가 딱 잘라 말하거든요. 정의는 보편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정의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챗GPT는 바로 반박을 합니다. 플라톤, 칸트, 존 롤스 같은 철학 거장들을 딱 소환하면서요. 공정성이나 평등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원칙에 기반한 정의의 이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특히 그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꺼내드는데 아시죠? 우리가 자기 사회적 위치나 능력을 전혀 모른다고 상상했을 때 그때 선택하게 될 원칙이 가장 공정할 거라는 그 유명한 사고 실험이요. 네, 그게 바로 보편주의적 정의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의란 건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특정 문화의 관습을 넘어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현실하고 딱 부딪히는 거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보편적인 법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개별 상황에 맞는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 아마르티아 센이나 아이리스 영 같은 학자들은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특정 사회적 맥락과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이라고 지적해요. 현실의 정의는 늘 역사, 문화, 권력 이런 것들과 막 얽혀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문화는 잘못에 대한 처벌, 즉 응보를 중시하지만 또 다른 문화는 관계 회복이나 공동체의 조화, 이걸 더 우선시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토론이 확 깊어지는데요. 소위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기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엔 인권 선언 같은 거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서구 중심의 가치관, 특히 개인의 자유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클로드 쪽에서요. 이걸 마치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다른 문화권에 강요하는 건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일 수 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토착 공동체의 회복적 정의 방식 있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방식이요. 이거랑 서구 법체계의 처벌적 정의, 그러니까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딱 주는 방식. 이 둘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고 딱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규범들이 서구 근대 역사와 사상의 산물인 경우가 많죠. 인권 개념만 해도 유럽 계몽주의에서 발전해서 특정 역사적 경로를 거쳐서 세계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이라는 이름 아래서 특정 문화의 가치가 다른 문화를 좀 억누를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떤 최소한의 보편성조차 없는 걸까요? 챗GPT는 그래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그 황금률 아시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상호성의 원칙 또는 이유 없는 잔혹함에 대한 공통된 비난 같은 거예요. 아니면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의 말을 일단 들어봐야 한다. 이런 절차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은 좀 보편적이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교수님, 그런 최소한의 원칙들이라고 해도요, 실제로는 다르게 해석되고 또 다르게 적용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경청할 권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현실에서는 누구 목소리는 엄청 크게 들리고 누구 목소리는 그냥 묻혀버리고 이게 문제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살아있는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규칙 목록, 이게 보편성이다, 이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문화나 관점들이 계속 대화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편성인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보편적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정말 모두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과연 누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 혹시 누구의 관점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항상 질문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요, 그 문화 간 대화라는 것도요, 결국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토론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사례가 나오는데요. 기소된 사람들을 보면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강대국들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재판소 관할권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이걸 과연 평등한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 자체가 강대국의 힘이 관철되는 방식일까요? 클로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정의라는 건 사회 구성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이 먼저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묻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보편적 정의만 외치는 건 좀 위선일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인 거죠. 네, 권력 불균형 문제. 이게 정의 논의의 정말 아킬레스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평등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대화나 절차적 공정성, 이런 것들은 자칫 힘 있는 쪽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ICC 사례는 형식적인 보편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얼마나 선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예시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관점도 가능해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야만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현실에서 권력이 언제 평등하게 분배된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정의는 그 평등을 향한 투쟁 과정,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억압받던 집단들이 지배계급이 내세웠던 바로 그 보편적 인권이나 평등의 언어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워왔던 것처럼요.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 이 담론 자체가 사실은 권력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싸움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외쳤을 때요. 그건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미국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도덕 언어,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변화를 압박한 걸까요? 클로드는 이런 정말 도발적인 질문까지 던져요. 실제로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고유한 정의관을 주류 사회에 호소하려면 지배적인 법이나 인권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그 주장이 보편적이어서 통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권력이 통용되는 언어를 결정하기 때문 아닐까요? 더 극단적으로 보면 혹시 정의를 포함한 모든 도덕이라는 게 결국엔 권력 투쟁의 결과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아, 네. 니체나 푸코 같은 철학자들이 바로 그 지점을 깊게 파고들었죠. 정의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 이런 시각이요. 이 관점에서 보면 도덕 언어라는 건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세련된 도구인 셈이죠. 하지만 모든 도덕적 호소를 단순히 권력 게임으로만 환원해버리면 세상이 너무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현실에는 분명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연대나 저항, 희생 같은 모습들도 존재하니까요. 순수한 권력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죠. 어쩌면 정의는 일종의 작동하는 허구, 워킹 픽션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돈처럼요. 돈 자체는 그냥 종이 조각이거나 숫자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믿고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인 힘을 갖게 되잖아요. 정의도 처음에는 그냥 사회적인 약속이나 어떤 이상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믿고 행동함으로써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토론이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정의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합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근데 부정의, injustice, 즉 불의를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즉각적인 반감 있잖아요. 뭔가 이건 아니나 싶은 느낌. 이건 혹시 보편적이지 않냐는 거죠. 클로드 파일스가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 장난감을 확 빼앗는 걸 볼 때 우리는 뭐 복잡한 철학 이론 없이도 본능적으로 저건 부당한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하는 긍정적 정의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어도 무엇이 명백히 그른가, 특히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금지, 이건 좀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레비나스나 주디스 슈클라르 같은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부정의로부터 출발하는 정의라는 개념하고 딱 통하는 지점이에요. 어떤 거창한 이론이나 원칙보다 먼저 인간에게는 침해당했을 때 그 직접적인 경험, 즉 고통과 굴욕감에 대한 아주 생생한 감각이 있다는 거죠. 이 느껴지는 알미야말로 어쩌면 문화를 초월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편적 토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엇이 불필요한 고통이냐, 그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죠.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체벌이 지금은 아동학대로 여겨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떤 문화도 이유 없는 잔인함, 그 자체를 미덕으로 삼진 않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사점은 이거 같아요. 정의의 뿌리가 어떤 추상적인 이성적 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취약성, 즉 고통받을 수 있다는 그 공통된 조건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그냥 감정적인 반응? 뭐 그런 걸까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요. 토론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건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판단하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까지 요구한다는 거죠. 즉, 인지 정서적 능력, 코그니티브 에펙티브 캐패시티라고 부르는데요.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결합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클로드는 이 지점에서 이제 종합적인 결론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했던 논의 끝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그림은 뭘까요? 네, 최종적인 종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의 내용,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의 권리를 우선해야 하는지,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을지, 이런 구체적인 답은 문화와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보편적인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 기반, 즉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에 반응하려는 우리의 근본적인 능력 자체는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는 어떤 완성된 시스템이나 고정된 규칙이라기보다는 이 보편적인 공감 능력과 그것이 표현되는 특수한 문화적 형태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토론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는 고통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보편적 능력이며 항상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고통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전받아야 하는 특정한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이 서로 막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보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정의란 모두에게 같은 것일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그 해묵은 논쟁, 또 그 안에 숨어있는 문화적 편견과 권력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정의를 느끼는 우리의 좀 원초적인 감각까지 여러 겹의 논의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점은 정의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우리 안의 능력이야말로 정의를 향한 보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좀 희망적인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이미 주어진 어떤 정답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과정임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질문, 정의는 모두에게 같은가? 이 질문은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의 시선 안으로 누구를 더 포함시켜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즉, 우리 사회가 아직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해악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존재들의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의 범위, 그 원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만약 정의의 시작이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우리의 능력에 기반한다면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책임 혹은 역할이 주어질까요? 혹시 여러분의 익숙한 시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주변의 고통이나 불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과 또 공동체 안에서 그 도덕적 관심의 원을 아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